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현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현병은 이제 정신질환에 있어서 첫 번째로 나오는 단원인데요. 먼저 조현병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명료한 의식 상태에서의 현저한 사고 장애 및 지각 장애입니다. 그래서 그 증상으로 봤을 때는 양성 증상, 음성 증상, 인지 장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양성 증상에서는 환각이나 망상, 의심 이런 게 나타나고요. 환각이 뭐죠? 실제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거. 망상은 뭐죠?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강하게 믿는 거.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해치려고 한다. 이런 망상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요. 의심. 뭐 의심과 망상 비슷한 느낌이죠? 의심 증상도 많아지고. 음성 증상 같은 경우는 논리가 없고 쾌락도 없고 뭐 의욕이 소실되고 그리고 씻지도 않고 그런 좀 겉으로 보이는 것도 꾸미지 않는 그런 음성 증상을 나타내고 세 번째로는 인지장애, 인지하는 것에 장애가 나타난다. 이러한 세 가지 증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현병을 진단할 때는 DSM-5를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는 이 사람은 조현병을 앓고 있다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현병의 약물이나 이런 작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던 것처럼 병태 생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현병의 병태 생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현병에 관련된 네 가지 도파민 경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뇌를 어쨌든 이 정신질환이기 때문에 뇌에서 일어나는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뇌의 해부학적, 기능적 분류를 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조현병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으로 쉽게 말해서 도파민이 과하게 분비된다. 물론 이것도 가설입니다. 그래서 조현병이나 이런 정신질환에 있어서 조금 어렵게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 앞에 심혈관계 질환처럼 명확한 병태 생리나 메커니즘들이 밝혀져 있는 게 아니라 가설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러한 신경물질이 있고 이러한 것들이 많거나 부족해서 이러한 질환들이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가설들만 있기 때문에 뭔가 명확히 딱 다가오는 게 없어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조현병도 뭐 세로토닌 가설, 도파민 가설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 그래도 지금 가장 약물적으로 이해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이제 도파민이기 때문에 도파민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현병은 도파민이 많이 분비돼서 이러한 환각이나 망상이나 이런 양성 증상이 일어난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 뇌에서는 그러한 도파민이 경로가 네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중뇌 변형계 경로, 두 번째는 중뇌 피질 경로, 세 번째는 흑질 선조체 경로, 네 번째로는 결절 누드체 경로 이게 있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계속 책을 읽다 보면 사실상 이 한국말로 기억하는 것보다 영어로 기억하는 게 더 좋습니다. 계속 다양한 논문들을 접하게 되면 계속 영어로 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해할 때는 어쨌든 영어와 한글 둘 다 써놨고요. 이 경로를 실제 뇌에서는 그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그려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중뇌 변연계 경로는 여기 중뇌의 VTA 부분이라고 하거든요. VTA가 이제 복측 피계부에서 시작돼가지고 이쪽으로 가는 경로를 중뇌 변연계 경로라고 하고요. 중뇌 피질 경로는 똑같은 VTA 부분에서 시작해서 이쪽 피질 쪽으로 가는 경로를 중뇌 피질 경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현병의 증상 중에 양성 증상이 나타나는 원인인 경로를 이제 이쪽 중뇌 변형계 경로와 중뇌 피질 경로에 해당한다고 많이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흑질 선조체 경로와 결절 누드체 경로는 제가 빨간색으로 표현을 했는데 흑질 선조체 경로와 결절 누드체 경로는 조현병의 증상을 이해하기보다는
조현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항정신병 약을 먹었는데 그 약의 부작용이 이 빨간색 경로의 그림과 관련돼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이쪽으로 다시 옮겼거든요. 파란색 부분, 파란색 경로는 도파민이 이 경로를 통해서 많이 분비돼 가지고 이 경로를 좀 막아서 도파민이 조금 분비가 안 되게 만들어야지 조현병 증상이 괜찮아지겠죠. 그래서 이 파란색 경로를 실제로 항정신병 약물을 먹었을 때 파란색 경로를 막는다. 해서 치료를 한다. 하는 게 이 해당 경로인데 마찬가지로 이거를 그래도 약을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먹어버렸어요. 내가 필요한 용량보다. 그러면 이게 내가 과해서 문제였는데 오히려 확 줄어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양을 먹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이 빨간색 경로는 이제 내가 도파민이 많아서 도파민을 줄이려고 했더니 사실상 이 빨간색 경로는 조현병의 양성 증상과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이쪽 위로 가는 경로는 파킨슨 쪽 경로거든요. 그래서 파킨슨의 움직임과 관련해서 내가 도파민을 줄여버렸더니 오히려 파킨슨 유사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경로이고 이쪽은 프로락틴 분비에 대한 관련된 경로거든요. 내가 항정신병 약을 먹어서 도파민을 줄였더니 오히려 유주 분비가 늘어난다. 관련된 경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정신병 약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정형 항정신병 약과 비정형 항정신병 약으로 나눌 수 있고 정형 항정신병 약은 1세대라고 부르고 비정형은 2세대라고 부릅니다. 1세대에는 할로페리돌 말고도 몇 가지 있지만 가장 유명한 거는 할로페리돌이고 2세대가 임상에서는 많이 쓰이기 때문에 2세대를 다 알아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2세대에는 아미설피라이드, 아리피프라졸, 블로난세린, 클로자핀, 올란자핀, 리스페리돈, 팔리페리돈, 쿠에티아핀, 지프라시돈, 조테핀이 되겠습니다. 이 1세대와 2세대를 나누는 기준은 1세대 같은 경우는 도파민 수용체 D2를 기량하는 정도가 세로토닌 수용체를 기량하는 정도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성 증상 같은 경우는 도파민이 많이 분비돼서 양성 증상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강하게 기량하는 특징을 가진 1세대 약을 복용하면 양성 증상을 치료하는 효과는 클 수 있지만 반대로 말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경로, 이 조현병 증상과 좀 관련이 떨어진 경로도 도파민 분비를 확 떨어뜨리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여기는 뭐라고 했죠? 파킨슨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했죠. 파킨슨과 같은 이런 추체외로 부작용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 같은 경우보다는 요즘은 이제 2세대로 조금 더 안전하게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2세대에서는 반대로 도파민 수용체를 기량도 어느 정도 하지만 세로토닌 수용체도 같이 기량을 하기 때문에 양성 증상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아까보다 1세대에 비해서는 추체외로 부작용이 좀 적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세대 약 중에 좀 중요한 것은 클로자핀이 되겠는데요. 클로자핀 같은 경우는 이러한 2세대 약 중에서 조현병 환자의 자살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유일한 약물이 되겠고 효과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치명적인 부작용을 갖고 있습니다. 클로자핀을 복용하다 보면 무과립구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클로자핀을 복용하려면 혈액 검사를 통해서 내 과립, 백혈구나 이런 것들의 양이 정상 범위에 있는지를 시작 전부터 체크를 하고 클로자핀을 복용하는 동안에도 혈액 검사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클로자핀을 복용을 해서 그걸 체크를 안 하다가 과립구가 수가 떨어진다. 그러면 되돌릴 수 없고 무과립구증으로 가면서 감염에 취약해지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다른 약들에 비해서 좀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약물학적 치료 알고리즘에서도 첫 1단계, 2단계에서는 클로자핀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는 거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현병을 치료할 때 약물 치료학적 알고리즘을 보면 1단계에서는 2세대 항정신병 약을 써요. 2세대가 이거라고 했죠. 2세대 약을 썼는데
반응이 없다. 그러면 2단계로서는 2세대 정신병 약 중에 쓰지 않은 거 아니면 1세대를 써봐요. 1세대가 상대적으로 더 양성 증상의 효과가 크다고 말했죠. 그래서 2단계에서는 그렇게 써보고 2단계도 반응이 없다. 그러면 그제서야 조금 효과 센 클로자핀을 쓰는데 클로자핀 할 때 뭘 체크해야 된다? 내가 과립구가 수가 정상 범위에 있는지를 잘 체크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3단계에서도 반응이 없다 하면 4단계에서는 클로자핀 플러스 다른 항정신병 약이나 항우울제 같은 그런 약들을 같이 써주고 그래도 반응이 없다. 5단계에서는 클로자핀 어차피 반응 없으니까 클로자핀 빼고 다른 항정신병 약을 병용한다. 근데 이제 중요성으로 봤을 때는 이제 3단계까지 중요하다고 보고 보통은 단일요법이 일반적이거든요. 정신병 약은. 근데 이제 4단계, 5단계부터는 다른 약과 병용, 그리고 5단계에서는 정신병 약 안에서의 병용까지 들어간다는 점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현병 환자들의 특징이 의심도 많고 망상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의사가 이 약을 먹어야 된다라고 줬을 때 내가 왜 이 약을 먹어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약에 대한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고 그리고 약을 실제로 복약 수능도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 같은 경우는 내가 여기서 1단계 약을 먹고 반응이 없는 건지 아니면 1단계 약을 이 환자가 실제로 먹는다고 해놓고 안 먹어서 반응이 없는 건지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복약 수능도가 떨어지는 환자 같은 경우는 장기 지속형 주사제를 써도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장기 지속형 주사제는 내가 주사를 맞고 그게 어느 정도의 유효 혈중 농도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경구약이랑 같이 복용을 해주는 게 좋은데 할로페리돌 같은 경우에는 주사제로 놓을 경우 경구용 할로페리돌을 4주간은 시작 4주간은 같이 병용을 해줘야 되는 게 중요하겠고요. 나머지 약들도 아리피프라졸은 2주, 미스페리돌은 3주, 팔리페리도는 그 병용 기간이 필요 없다. 이렇게 네 가지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조현병 약물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작용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쪽 빨간색 경로를 건드려서 어떤 부작용이 일으키는지 그리고 그 부작용을 막으려면 어떤 약물을 추가적으로 복용해야 되는지 그 부분까지 다루면 좋은데 제가 일단은 칠판에 이제 공간이 없어서 이번에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다음에 영상으로 찍을 때는 그 부작용까지 커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조현병 배용 마치겠습니다.